고봉밥, 김장김치, 네, 컵라면과 고봉밥, 김장. 지금 한참 김장철이죠. 맞아요. 저희도 김장했어요. 지난 주말에. 또 다른 분들은 뭘 드셨을까요? 김장김치에서 끝났어요. 임두혜 선생님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습니다. 제육볶음. 네, 지난해서.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점심들 잘 드셨죠? 오늘 저에게 요청해 주신 내용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단순히 정치나 철학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포함한 크고 작은 공동체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잘 문화로 스며들어야 더욱더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지 다 같이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민주주의인데 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 혹은 민주주의를 시작하는 방식이 저는 대화이고 대화를 통한 협력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주신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 되고요. 주로 제가 강의하는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중간에 질문이나 궁금하시거나 더 하고 싶은 말씀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채팅창에 대한 이야기, 질문에 대한 이야기 같이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의 도봉구 쌍문동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선생님들하고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복지관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지역 자활센터라는 곳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을신문 도봉N이라는 지역 언론을 창간해서 편집장, 발행인 이런 역할도 5년 정도 했었고요.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지 않는 네, 구의원 선거에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보면은 뭐 전주로 치면 전주시 의원 선거고 우리 임실로 치면 임실군 의원 선거겠죠. 저는 이제 도봉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었는데 그걸 왜 출마했을까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뭘 정치를 막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우리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모색하고 궁리하고 실천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그런데 우리끼리만 뭐 열심히 해가지고 잘 되는 시기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행정이나 정치가 조금 바뀌면 더 많은 시민들이 더 의미 있는 변화에 동참하거나 그 변화된 어떤 사회에서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행정을 바꿔야 되겠다, 더 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제 결정을 해서 제가 대표 선수로 출마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자원활동으로 선거 캠페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 한 100명 정도가. 아주 작은 선거잖아요. 구의원 선거라 그러면 아무리 도시가 크더라도 이제 작은 선거인데 그리고 자기가 참여하는 선거니까 돈도 막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캠페인에 드는 비용이 한 4천만 원 정도였는데 3,800만 원을 동네 분들이 다 모아주셨어요.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거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선거를 치렀던 경험을 갖고 있고요. 지금은 도봉구에서 이제 한 14년 정도 살다가 2017년도에 지리산 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남원 시민이고요. 남원에서도 차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뱀사골 가는 즈음에 있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모이고 떠들고 꿈꾸는다는 게 저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혼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질문을 하고 판을 깔아주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걸 되게 즐거워하고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길을 모색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살 때랑 지금 지리산에 살 때랑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근데 지리산 쪽으로 이사 오고 전라북도 도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전북에 계신 선생님들 특히 이제 뭐 제가 그동안 만나기 되게 어려웠던 기회가 별로 없었던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저는 되게 즐겁고 좋아요.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그중에서 뭐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무주, 남원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어떤 지역의 안녕 캠페인의 멘토 역할도 맡겨 주셔 가지고 그 일을 또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남원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의 선생님들께서 한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자원봉사 리더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되게 즐거운 사람이라 오늘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는 아직 이제 쌍방향 소통하는 게 조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오늘은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중간에 한 15분 정도는 마지막에 저 혼자 얘기하는 걸 이제 마무리하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듣고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좀 이제 지금은 다 마이크를 꺼 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켜고 질문도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자, 열정과 책임이라는 두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자발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만나시는 선생님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몇몇 분들은 자원봉사의 리더로서 자원봉사의 주역으로서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적인 일을 자발적으로 해 나갈 때 우리의 그 시작은 열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변화에 대한 열정일 수도 있고 내 어떤 상황에 대한 걸 수도 있지만 여튼 열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일이 근데 끝나게 마무리하게 되는 거는 책임을 가지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음. 지역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자원봉사로 지역사회의 변화를 꿈꾸는데 이렇게 냉소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시니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니컬한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됩니다.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을 수 있어요. 자원봉사로 우리가 뭔가 '세상을 바꿔보자.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보자.'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않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랑 관계가 별로 없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데 자원봉사를 열심히 참여하시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자원봉사로 세상을 바꿔봅시다.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내가 자원봉사 10년 해 봤는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는 굉장히 빠르게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냉소하는 마음은 굉장히 빠르게 전염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냉소의 순환고리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빠르게 이걸 체크하고 어디서 이걸 끊어야 될지 궁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꼼꼼한 안내서라는 책에서 이걸 안내해 주고 있는데 희망의 순환고리라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희망의 순환고리라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개인의 한 명으로서 나의 사회 구성원 중에 한 구성원으로서 나도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 책임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 책임을 좀 다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 보고 정보를 찾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찾고 그걸 구체적으로 해 나가는 거죠. 그걸 꾸준히 내 가치에 맞게 꾸준히 해 나갈 때 '세상이 쪼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지만 변화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꿈꾸는 세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불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선하고 싶은 것, 변화하고 싶은 것,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이런 질문으로 조금 더 이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좀 나눠 보는 자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자원봉사 여기 이제 실무자로 계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그런 걸 조금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소의 순환고리와 희망의 순환고리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봉사자들과 어떤 순환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워크숍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일, 이걸 그냥 시민사회나 시민사회 단체나 비영리 기관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도 하지만 행정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고 행정에서 요청받아 가지고 정책 결정 과정들을 그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일들도 해왔는데요. 해보면서 발견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들이 이제 참여라는 것, 뭔가 이야기하고 대화 나누는 어떤 자리에 초대받은 경험들이 계속 쌓여가다 보니까 참여의 경험이 쌓여가다 보니까 기대하는 것들도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민들 모아서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만 해도 아,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걸 하네? 시민들에게 이런 걸 설명해 주네? 되게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더 나아갔잖아요. 뭐 무슨 정책 결정을 위한 100인 원탁회의, 500인 원탁회의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 이제 행정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올해 어떻게 반영됐나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일정 정도 비율로 반영된 경험을 갖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다시 피드백을 받고 안내를 받으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했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됐네. 그리고 저 안 됐잖아. 저거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설명을 해주더라.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조금 더 참여에 에너지를 더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론회장이라는 크던 작던 그 공론회장이라는 게 열렸을 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반영될 거라는 기대가 생길 때,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질 때 사람들은 더 잘 참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탁회의 같은 걸 하면 그 후속 프로세스가 어떤지를 미리 잘 설계해 놓고 그 후속 프로세스에 대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쌍방향이고 수평적 소통을 더 즐거워한다는 건 당연히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할 때 그럴 수 있을 때 역동이 일어나는 거죠. 뭔가를 내가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동기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회고라는 걸 여러 자리에서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회고를 하시죠. 하루를 돌아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오늘 즐거웠던 일, 내가 오늘 나의 삶에서 의미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뭐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회고를 하는 분들은 자기 삶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끝나고 나면 회고라는 걸 꼭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업 끝나고 나면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평가는 대부분 시선이 외부로 향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이 강의에 선생님들이 수강생으로 학습자로 참여하고 계시고 저는 강사로 참여했잖아요.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강의 평가서라는 걸 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만족도 조사, 강의 평가서 이런 걸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뭔가요? 1번, 강사는 강의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잘 전달했는가? 2번, 강의장 환경은 뭐 쾌적했는가? 3번, 어쩌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들에 답하는 행위 자체가 학습자에게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네. 지금 당장의 학습자가 제일 중요한데 이 내용을 제출하면 이거는 그 다음 학습자에게 반영되어서 뭔가 반영돼서 적용이 되었을 때 그 다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학습자라 그러면 학습자들이 뭘 발견했는지 어떤 배움이 있었는지를 질문하고 그걸 스스로 정리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평가 설문에는 회고적 질문들이 있는 설문이 있어요. 제가 이 회고라는 걸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시간이 좀 되긴 했는데 제가 예전에 20대 후반에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주민조직과 훈련 과정 같은 거를 받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빈민 지역으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서 온 훈련생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트레이너인 분이 저희들에게 이제 미션들을 막 주잖아요. 뭐 아니면 어떤 모임 같은데 탐방 같은데 가서 뭐 질문하고 질의응답도 시간도 갖고 설명도 듣고 그런 시간들을 다 가져요. 그런데 거기에서 꼬박꼬박 빼먹지 않고 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프로세스가 한 달락 한 달락 끝날 때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했던 건데 회고를 하는 거예요. 어디 지역을 방문하고 나와서
둘러서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둘러서서 그 트레이너가 저희에게 질문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뭘 발견했나요? 당신이 알아차린 건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걸 당신의 배움을 당신의 현장에선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가 가지고 보통 이런 데 탐방 가거나 이러면은 그냥 쭉 듣고 '아 좋구나.' 그리고 간단히 메모하거나 이러기만 하는데 그 질문을 계속 받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탐방을 가든 무슨 실천을 하든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 이 순간순간을 계속 기억하려고 제가 쪼끔 예민하게 감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를 발견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이건 내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노트하는 게 양이 훨씬 더 많아지기도 하고 생각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회고의 질문들을 받고 트레이너로부터 받고 그걸 가지고 계속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만의 논리가 생기는 거예요, 언어가. 20대 중반 후반 정도면 사실은 저도 활동을 많이 오래 시작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바리하기도 하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막 일을 한참 배우고 뭐 이럴 때였는데 그 한 보름 정도의 시간 동안 그 훈련 과정이 저한테 '아 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이 성장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들 특히 이제 자원봉사센터나 뭐 여러 이런 이렇게 공공기관들에서 그 공공기관의 역량이 뭘까? 이건 단체장의 역량이나 센터장의 역량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들의 역량이 다 더해졌을 때 그 센터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은 언제 성장하고 언제 더 발현될까 생각해 보면 스스로 사유하고 생각하고 자기의 언어와 논리가 생길 때라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시키는 것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동료와 내 파트너와 내 후임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성장하길 바란다면 각자 나름의 자기 논리와 자기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중간 관리자 이상인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높이려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러려면 평가보다는 회고적 질문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이게 행복한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처럼 "행복하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자주 행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요즘에 언제 제일 행복하냐면 올해 5월 달에 저희 집에 처음 오게 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이제 많이 커 가지고 중형견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저희 동네 대안학교에 있는 개의 자녀거든요. 이제 그 모견이 이제 저희 동네 대안학교에 있는 개인데 예전에 양을 몰던 개 그 종이에요. 보더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얘가 엄청 발랄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 시간 혹은 2 시간씩 산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짖지도 않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평소에는 그래도 이 시골에 살고 있으면 산책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얘를 이제 얘 때문에 산책을 해야 되니까 얘 때문에 산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삶의 약간 패턴이 되니까 산책하는 시간이 저도 되게 좋은 거죠. 이 친구랑 같이.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잘 돌본다 생각하니까 뭐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친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얘가 나를 산책시키고 있는 거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사실은 저희 집 개 이름이 지구거든요, 지구. 그 언더독이라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의 마지막 엔딩 노래로 OST로 이승환 가수가 부른 지구와 달과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언더독이라는 영화도 되게 애니메이션 영화도 되게 재밌고 지구와 달과 나라는 노래도 되게 좋아서 선생님들한테 추천드리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지구라는 이름을 따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구를 잘 돌보면 지구가 저를 살린다 이런 약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튼 저는 그런 게 되게 행복해서 이 행복한 행위를 위해서 행복한 감각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산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행복에 이르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스지 시니치라는 행복의 경제학을 쓴 그 슬로우 라이프를 주장한 일본의 뭐 실천가이자 연구자인 분이
사람들의 행복에 이르는 경제를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거칠게 이제 구분해 설명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고,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와 인간적인 성장과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런 걸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게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게 가 아니라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외부적인 목표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인간적인 성장이나 자기의 관계나 아니면 공동체에 기여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사하는 행위 자체가 행복감을 위해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봉사하는 관계를 어디까지 볼 건가 그럴 때, 예전부터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했던 분들이 있어요. 한번 요 줄긋기 한번 해 보실래요? 네. 줄긋기. 어 첫 번째 분은 간디고,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분은 공자, 오른쪽에 있는 분은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네. 간디가 뭐라 그랬냐면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제 그걸 공자는 "덕 불고 필유린."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공동체가 커뮤니티가 21 세기의 희망이다." 이렇게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 이제 컨설팅 이런 거 하시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언제 경험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공동체를 여러 단위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선생님들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처음에 태어나면 가족,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마을, 뭐 학교, 어릴 때는 학교, 이게 공동체인 것 같죠. 또 끈끈한 친구 사이, 친구 관계. 지금 일하는 곳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나는 어디 가서 우리 공동체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린 그냥 일로 만난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어떤가요? 근데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것들, 공동체라고 하면 되게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런데, 한편으로는 공동체가 따뜻하고 아름답다는 건 우리들이 그냥 생각하는 이상이고 지향일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가정 폭력도 일어나고 사회에서 서로 막 이렇게 나쁜 일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은 굉장히 갭이 있는 거죠. 근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걸 더 공동체답게 하는 것, 진짜 의미 있는 공동체라고 부르려면 서로 봉사하는 마음, 네. 근데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자본주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될 때 공동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1대1 등가적 교환 관계, 거래 관계를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로 만들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에서는 서로에게 뭔가를 주거나 받거나 이럴 때 다 일일이 계약서를 쓰거나 계산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어때요? 선물처럼 주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 자녀에게 밥을 해줄 때 "너가 오늘 먹은 건 재료비가 얼마고 나의 노동력이 얼마가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물처럼 그냥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와는 다른 공동체의 작동 원리일 것 같아요. 그러면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물질적인 것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들도 주고받고 거래하고 하는 거고, 그걸 거래하고 주고받는 게 다른 공동체 말고 이 공동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면 이 공동체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인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곳들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내가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내가 더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봉사의 효능감 같은 게 느껴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있고 내가 더 행복해. 이 행복감은 자원봉사센터 아니고 다른 모임이나 단체에서는 느낄 수 없는 거야라고 생각하면, 그 봉사자분은, 그 시민은 우리 자원봉사센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훨씬 더 연결이 더 강화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나 기회나 이런 것들이, 활동의 것들이 다른 데서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분들은 쇼핑하듯이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가서 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내일은 저기 가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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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어 잘 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각 센터들마다 그 지역 사회에 기반해서 그런 독특하지만 우리들만의 어떤 고유한 문화를 찾는 노력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유쾌한 혁명을 작당하는 공동체 가이드북이라는 네, 재미난 제목의 책자가 있는데 한번 뭐 가볍게 되게 가벼운 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제일 큰 명제가 행복은 타인으로부터 온다. 부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뭐 자기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부터 행복이라는 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어느 사람들 모임 안에서 안정감을 느낌으로 행복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가 잘 안 좋을 때 불편하고 불행하다는 그런 감정으로 퍼질 수도 있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초대와 환대예요. 처음에 시작은 초대와 환대라는 거죠. 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집주인, 호스트로서의 어떤 매너, 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꼬마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초대하는 거죠. 저희 아이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니까 초대해요. 그러면 이 꼬마 아이들은 저희 집에 와서 약간 난장을 핀단 말이죠. 근데 제가 난장을 필 때마다 애들을 지적하고 너 왜 그래? 예를 들면 이제 뭐 컵을 하나 깼을 때 너 이거 변상해? 이거 3,000원짜리야? 엄마 모셔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초대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용인해 주는 거죠. 그게 초대한 사람의 어떤 마인드이고 태도일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뭘 모집했어요. 어, 모집해서 온 사람들이라면 정확히 얼마 참가비를 받고 그러면 이제 관계가 다른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를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그냥 드라이하게 진짜 행정적으로 사람들을 공개 모집하고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이런 거보다는 자원봉사자를 초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이어져야 되는 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는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비워놔야 되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아주 편안하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게 환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평등하게 대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지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감각인 것 같아요. 평등성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뭔가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대화하는 거죠. 지침을 주고 가이드를 준다기보다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실천을 하고자 하는지, 어떤 변화를 상상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함께 대화하는 거고 그게 즐거운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유머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 유머가 뭐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유머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하는 유머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은 실천들이 계속 모여서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활기 넘치는 개인들의 조화로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행복감들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이제 저희 동네에 몇몇 분들하고 같이 책 모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책을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같이 뽑았던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공동체를 언제 경험했나요? 의미 있는 공동체는 뭐였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해봤죠. 근데 우리 안에 공동체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이기적인 생각, 뭐 여러 가지 있죠.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게 되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확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하고 교육 같은 거를 기획 많이 하잖아요. 1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교육들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교육을 할 때 그냥 전달식 교육보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설계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려면 인원도 좀 적게 해야 되겠죠. 막 100명씩 모였는데 같이 100명이 모인 중에서 대화하자 그러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한 뭐 20명, 25명, 많으면 30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하는 어떤 교육을 몇 차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에 그냥 100명 모아서 하고 끝내버리면 속 시원하고 편한데
뭐 서너 차례 하려고 그러면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이렇게 대화 모임으로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울 텐데 이걸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몇 차례 하고 나면 몇 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훈련하고 학습하고 나면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이해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나 관여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주도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지역의 봉사자 시민들이 시민성을 더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는 걸 봉사 자원봉사센터에서 촉진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이런 거를 동네에 더 많은 시민들하고 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제가 같이 공부할래요? 이러면 누가 오겠어요? 근데 자원봉사센터에서 같이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 자기의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 지역사회에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시도일 것 같아요. 네. 종종 소개시켜드리는 사례인데 아픔이 길이 되려면이라는 책에서 나와 있는 사례예요. 로세토라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 이 공동체는 독특한 공동체다. 근데 어떤 특징이 있냐?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어떤 마을이나 다 비슷한데 비슷한 마을 A 마을, B 마을, C 마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다 비슷한데 유독 A라는 마을만 사람들이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산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로세토가 인근 주변에 있는 마을하고 크게 다른 게 별로 없는데 유달리 심장병 사망자가 적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높다. 왜 그럴까? 연구해 봤더니 이 마을이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 독특하다고 보기보다는 어떤 그 마을만의 어떤 문화가 있는 거죠. 그 뭐냐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게 이 마을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우리도 도와주는데 그 옆에 마을도 막 이럴 거잖아요. 근데 도와준다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약간 정착해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같은 한국 땅에서 서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뭐 그냥 대면 하기도 이런데 어디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드문 나라에 이민을 갔는데 한 20명 정도만 한국 사람이 딱 있다 그러면 되게 끈끈할 거죠. 그죠? 서로 도와주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의 문화는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데 이탈리아 이민자들만 서로 돕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로 이게 확산된 거예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줘서 그 사람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몇십 년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이웃들이 우리 가족을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따뜻한 것만을 넘어서서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미래가 좀 불안하잖아요. 미래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그렇게 적금 들고 보험 들고 이러면 지금 뭔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뭔가 하고자 하는 걸 좀 못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이라는 게 내 마음에 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지. 그래서 보험금 내고도 내가 잘 쓸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뭐 투잡을 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 벌어서 가족들하고 여행도 가고 돈도 쓰고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돈을 버는 건데 그럴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오면 이게 불행으로 넘어가는 게 순식간에 오거든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뭐 정신승리로 잘 되는 건 아니고 기본 조건들은 분명히 갖춰야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걸 극복해 본 사례가 이 로세토 마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안하지 그러니까 보험 들어 그리고 지금은 아껴 써야 되고 더 야근 더 해야지 주말에 또 해야지 투자도 해야지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불안으로 계속 몰아가요. 그러면서 뭔가를 더 판매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으로 인한 소비도 더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인드를 되게 잘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이게
자기의 적정 수입과 적정 소비 수준을 잘 맞춰가는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밸런스도 중요한데 뭐 저도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 로세토라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마음이 되냐면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도와주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되고 마음속에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 가족이 어려웠을 때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라는 안정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야근도 좀 덜하고 투잡도 좀 덜 뛰고 그러면서 오늘 현재를 더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동아리 모임도 하고 건강하게 운동도 챙기고 서로 이제 교류도 하고 밥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심장병이 덜 걸린다.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이웃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라는 말을 신뢰라고 하는데 이걸 로버트 푸트남이라는 사회학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돈, 자본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회적 자본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자본이 있는 지역과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안정감 이런 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게 자원봉사센터하고 뭐 복지기관들이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을 혼자 남겨놓지 말자. 우리 서로 돕는 걸 만들자. 그러면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런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서로 믿는 관계라는 걸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쌓아가는 건 봉사 시간 쌓아가는 게 아니라 봉사 시간을 쌓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것들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길 가다가 어려운 분들 뭐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누워 있는 분들 어떻게 했어요? 북축해가지고 파출소에 신고도 하기도 하고 뭐 집이 어디예요? 가실 수 있어요? 이거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잘 안 하는 분위기. 괜히 뭔가 그럴까 봐 남들이 막 옆에서 막 소란스럽게 뭔가 다투는 소리가 나더라도 가급적 이렇게 지켜보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뭔가 되겠지. 뭐 너무 그게 막 심하면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 한국 사회가 분명히 예전엔 이런 사회적 자본이라는 내 이웃, 나랑 상관없지만 여튼 한국 땅을 같이 밟고 있는 다른 시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돕지 않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사회로 바뀐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뭔가 공동체를 강조하기도 하고 하지만 진짜 한 30-40년 동안 우리가 개발, 성장, 발전 이런 거로만 이야기했던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는 게 되게 어려운 거죠. 그 역할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행복하려면 민주주의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복하려면 민주주의 하세요. 여기 보시면 행복지수와 민주주의 지수를 비교했어요. 왼쪽 오른쪽 어때요? 줄긋기 한번 해보세요. 줄긋기. 핀란드는 어디, 덴마크는 어디, 스위스는 어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긋기. 1위부터 10위까지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와 이코노미스트 산하에 있는 뭐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곳에서 이제 매년 행복 지수, 민주주의 지수 이런 걸 발간하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민주적인 국가의 구성원들이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능성이 높다. 행복 지수가 높은 건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다라는 거고 복지가 잘 돼 있다라는 건 격차가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격차에 대한 감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행복 지수가 좀 낮은 편이죠. 20위 안에 들긴 하지만 이게 미국은 잘 사는 나라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복 지수가 높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런 나라들은 중위 소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굉장히 탄탄하고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물론 그 나라에서도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일정 정도 기준선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가 잘 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이 나라들은 만들어냈을까? 그럼 민주적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은 합의제 민주주의를 갖고 있는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는 의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난하게 일어나고 거기에서 서로 이제 진짜 손을 잡기도 하고 이제 절대 다수당이라는 게 없거든요. 50% 이상을 넘어간 정당이 없어요. 이 나라들은 대부분 30%, 25%.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이제 다른 정당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정당들하고 손을 잡으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주고받는 게 있기 위해서는 이제 각자가 각 정당들마다 대변하고 있는 사회 지지층이 다른데 그 지지층들의 이해가 의회 내에서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든다는 거죠. 비정규직, 여성, 청소년, 뭐 노동자, 농민,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각각의 정당들이 의회 내에서 서로 손잡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도 분명히 민주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자원봉사센터,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러면 구성원들이 어때요? 행복하겠죠. 민주적이란 얘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는 것이고 자기의 주도성이 조금 더 있는 거죠. 자,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민주적이지 않아. 무조건 센터장님, 뭐 이사장님, 뭐 이런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다 이제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떤 일의 성과들은 잘 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조직에서는 그런 조직에서 일을 어, 안 하려고 많이 마음 먹고 있고 예전에 일했던 조직이 그런 문화가 조금 있어서 그걸 바꾸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역량이 되거나 지위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서 더 일을 하려면 그런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학습하자 그랬죠.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바꾸는 걸 노력해. 그래야 우리 구성원들이 더 행복할 수 있다. 구성원들이 행복해야 일이 잘 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어떤 그 당시에 센터장님도 잘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한 1년 동안 같이 공부하면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던 거. 예전에는 그 전에는 다 회의 시간에 다 침묵하고 조용히 하고 센터장이 막 한참 얘기하고 다들 받아 적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회의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달 사항인 거니까 회의하자고 제가 막 얘기하고 뭐 또 이제 우리 이제 보통 직원들이 어디 밖에 이제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뭔가 기록을 다 남겨야 되는데 센터장님은 자꾸 어디 가는데 기록을 하나도 안 남기고 뭐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센터장님도 나갈 때 기록 남기라고. 참 이상한 직원이었죠. 보통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잘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들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은데 네. 다행히 그 센터장님은 그래도 뭔가 좀 더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본인의 방식으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그래 나름 수용적이어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개인이 혼자 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우리 센터는 문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센터장님이 나를 공격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이제 같이 학습하는 분위기,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같이 점검해보고 더 나은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학습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 민주주의는 이제 그 권력을 갖지 않은 시민들, 피플이 파워, 룰, 권력을 갖는 것, 힘을 갖는 것,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하는 거일 것 같고 그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본은 대화와 소통, 뭐 합의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근데 대화 소통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건 참 어렵다라는 걸 콘라드 로렌츠라는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분이 말로 뭔가 변화를 시키는 건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말하는 걸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지만 계속 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우리 이렇게 센터 선생님께서 공유를 해주실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 리처드 세넷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라는 부제의 투게더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 우리는 여튼 다른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대화의 방식들이 정, 반, 합 이런 대화
뿐만이 아니라 대화적 대화도 필요하다. 이게 무슨 대화냐면 서로 뭔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서로의 인식의 차이나 서로의 견해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는구나라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만 해도 좋은 대화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봄이라는 분이 쓴 창조적 대화론이라는 책에서는 그 대화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의미가 관통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나 대화를 많이 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딴 생각을 가지고 막 하는 건 온전한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의미가 관통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란 같은 책에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의 가정과 견해들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게 이런 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이게 대화를 가장 방해하는 거죠. 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유보하라는 거예요. 판단을 좀 미뤄둬라.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는 판단을 좀 미뤄둬라. 예를 들면 뭐 어떤 분들에 대한 우리가 선입견, 편견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온전히 대화를 나눠보고 제대로 대화를 나눠보기도 전에 저 사람은 정치인이니까 저럴 거야. 저 사람은 뭐 경제인이니까 그럴 거야.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가정과 견해들을 가지고 그 사람은 이미 재단해 버리는 거예요. 저분은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니까 그럴 거야. 저분은 뭐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거야. 저분은 귀농인이니까 저분은 이렇게 자기의 견해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온전한 만남과 대화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라, 유보해라. 일단 만나서 대화할 때까지 유보해라.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삶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실력이기도 하고 약간 빠르게 판단 내리는 걸 좀 좋은 말로 하면 통찰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딱 보면 견적을 금방 내잖아요. 저 사람은 그럴 거야. 저런 집단에서 온 저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할 거야라는 패턴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그 패턴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시어도어 젤딘이라는 분인데 대화에 대하여라는 대화에 대한 강연을 한 걸 이제 짧게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가볍게 볼 만한 책인데 대화의 방향과 힘, 뭐 이 에너지를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 누군가를 계속 뒷담화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결정하고 있는 거. 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근데 그 뒷담화가 서로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써야 할지 대화의 에너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존 듀이라는 이제 교육학자이자 철학자인 분께서 민주주의라는 게 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는 권력을 갖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대화는 마주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업무를 가지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것들은 대화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온전히 대화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걸 저는 요즘에 9살짜리 아이를 6살짜리 아이랑 같이 있으면서 제가 많이 절절히 느끼거든요.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제 배운 게 있고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아이와도 저희 아이와도 온전히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계속 먹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번번이 이제 깨지는 거죠. 자꾸 저는 명령하고 제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얘는 아직 더 많이 가르쳐야 되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존재니까 부족하다. 얘의 의견은 부족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먹을래? 이런 거는 얘가 부족해도 그냥 먹을 게 있는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먹으면 뭐 이가 썩고 지금 밤 몇 시인데 벌써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저의 뜻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이제 아빠는 자꾸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굉장히 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에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마음이 약해지고 뭐 이런. 여튼 대화는 이제 이 마주 이야기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할 때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할 때 더 온전히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자분들은 대화를 할 수 있나요? 대화를 하고 있나요? 어떤 이게 자원봉사센터는 아니었고 복지관에 이제 오시는 어려운 이웃들을 노련한 사회복지사가 그분들을 응대하는 걸 예전에 이제 당연히 이제 복지관에서도 일했으니까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친밀함을 나타내려고 반말을 이제 막 하잖아요. 할머니 왔어." 막 이렇게. 저는 그게 자꾸 계속 걸렸어요 그게. 그런 식의 대화의 방식들. 이게 분명히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는 걸 의심하진 않지만 네. 그분이 그 사회복지사가 그 동네 주민들을 존중하고 애정을 갖고 있는 걸 의심하진 않지만 어떤 순간엔 그분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뭔가 그냥 단순히 친밀한 관계라고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뭐 상황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고 그 관계마다 굉장히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다 재단할 수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소위 뭉치면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오히려 더 깍듯이 하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여튼 대화. 자,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갖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인데 더 나은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훈련받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하는 시민들이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봉사활동하고 참여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 그렇게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막 이렇게 네. 정원 가꾸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서로를 이제 돌보고 가꾸는 우리 사회를 돌보고 가꾸는 것들을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촉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뭔가 변화를 만들어가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 민주적 촉진자, 어떤 변화의 매개자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들에 대한 신뢰인 거죠.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더 의미 있게 행동할 거다. 현명하게 판단을 내릴 거다. 성실히 임할 거다. 뭐 이런 그 기대와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일이 코치하잖아요. 일일이 다 지시하고. 네. 근데 이게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거일 것 같은데 일일이 지시하다 보면 계속 지시를 받는 게 익숙해지고 지시를 받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지고 이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일일이 코치를 해 주면 다 그럴 거죠. 근데 믿어 주고 기회를 주면 한두 번은 실패할 수 있어도 그 역량이 그 과정에서 이제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그 안녕 캠페인을 진행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기존의 방식하고 조금 뭐 기존의 방식하고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에 좀 덜 강조했던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강조하자 하는 게 봉사자들의 주도성을 높이자라는 거죠. 예전에도 분명히 봉사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어떤 부분에 노력하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조금 더 그것을 강조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봉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면 이분들이 뭔가 기획도 좀 하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좀 잘하고 공유도 잘해 주고 정리도 잘하시고 이럴 거라는 기대감, 뭐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 한두 번 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만큼 잘 안 되잖아요. 네. "이걸 보고서라고 주셨어요?" 라는 말이 막 여기까지 막 나오고 "이걸 기획이라고 했어요?" 라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바로바로 들고 이럴 건데 그걸 이제 했을 때 선생님은 못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에게는 앞으로 기회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더 하면 어떨까요? 질문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쌓아가면 그분도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봉사자분들도 주도적으로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더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이 약간의 플랫폼의 역할로 그런 걸 촉진해 주는 역할로 이제 "쪼끔 바꿔 보자."라는 게 안녕 캠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모였는지를 알도록 돕는 사람, 평등한 소통을 돕는 사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준비하는 사람. 중요한 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서로 배움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촉진자의 어떤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해당 분야의 전문가거나 강사나 뭐 이런 분들은 아니어도 괜찮다. 자, 줄탁동시라는 한자가 있어요. 네, 고사성어.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할 때 혼자서 잘 나오기도 해요. 네. 어, 힘이 있고 의지가 있고. 근데 어떤 병아리들은 잘 못 나온대요. 그럴 때 어미 닭이 적당한 타이밍에 잘 쪼아주면 이제 서로 도와주면 부화가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새끼가 알에서 나올 때 이게 밖을 쪼는 게 줄이고 바깥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게 탁이에요. 이게 적절한 시간에 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어미닭이 근데 안달이 났어. '얘가 왜 안 나오지?' 그래서 막 먼저 쪼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화가 잘 안 되죠. 하루는 얘가 나오려고 계속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요. 함께 해 줘요. 내가 뭔가 쪼끔 더 해 보고 싶어요." 얘기하는데 어미닭이 그냥 외면해. 그러면 걔도 이제 못 나오는 거죠. 저는 누군가의 어떤 성장을 돕는 과정, 어떤 변화를 돕는 과정에선 이 줄탁동시라는 한자성어를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 실무자분이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분께서 자원봉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어떤 미션을 내가 갖고 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이분이 처음에 와 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아무거나 막 던져 놓고 어 주도성이 중요하거든요, 요즘 시대에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해 보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쪼금 안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 안내가 그분에게는 참견이 되기도 하고 '아 이거 내가 다 할 줄 아는 건데 너무 이렇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놔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개입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빠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관찰해야 되죠. 네. 잘 지켜봐 줘요. 섬세하게 관찰하고 지켜봐 줘야 되고 질문하고 대화해야 돼요. 이 줄탁동시에서도 어미닭과 병아리는 계속 소통하고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됐니? 내가 쪼아 줄까? 쪼아 줄 준비가 되면 말해 줘. 내가 쪼아 줄게."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빠져 주는 것 이런 게 촉진을 하는 어떤 자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뭘 마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선생님들 뭘 마실지. 네. 이 누가 뽑아요? 이걸 이렇게 누가 결정하나요? 뭘 마실지. 자기가 결정하죠. 자기가 결정하는데 뭐 앞으로 한 10년 정도 있으면 가 가지고 딱 서면 내가 뭘 마실지 머릿속에 내 생각이 바로 전달돼서 바로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뭘 마실지를 생각하고 돈도 넣고 누르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필요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말하거나 이야기해야지 이게 반영되고 내가 참여해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원봉사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행하거나 어떤 행사를 잘 마무리 짓거나 이런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것까지 사회 변화 캠페인까지 자원봉사 영역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공동체나 이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위임해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걸 뭐 4 년에 한 번, 5 년에 한 번씩 점검하면서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선거를 하면서 그걸 하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건 우리가 그 구성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그게 정치나 정책에 반영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3 시입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이야기 드리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 보도록 할게요. 채팅창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지금 이제 간간히 올려 주시거나 질문이 있으면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러 대화들이 있는데 대화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대화 중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를 들이고 많이 하게 되는 거, 특히 이제 업무 현장에서 많이 하는 건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화라는 거죠. 그걸 회의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네, 그 회의를 잘하는 게 우리 조직에서는 조직 문화를 바꾸는데 되게 도움이 돼요. 조직 문화를 조금 더 민주적으로 한다 그러면 회의가 조금 더 민주적인 게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회의할 때 몇 가지 점검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점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자, 회의가 잘 됐다 그러면 누가 잘해서 잘 되는 거예요? 회의가 잘 되는 건. 회의 진행자? 네. 센터장? 아니면 뭐 사무국장? 참석자? 그래서 회의에서 참석자의 역할과 진행자, 조정자의 역할, 조직 운영자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산자의 역할은 일반 참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참여를 할 때 진행자보다는 참여자의 비중이 좀 적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참여자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의제를 제안한다거나 뭐 업무 관련된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들을 강조한다거나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정교화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조정자의 역할은 뭐냐면 안건에 대해서 일일이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거예요. 절차를 제안하거나 휴식 시간을 확보하거나 뭐 사람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게 간식을 잘 갖다 주거나 네.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하지 않는 이유를 좀 파악하고 알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자의 역할인 거죠. 자, 내가 회의에서 조정자의 역할, 운영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냥 일반 참석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지 생산자 역할을 맡고 있는지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들 주어진 나의 역할들을 하려고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직들에서 중요한 건 이런 개방성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이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죠. 이 개방적인 조직들이 더 유연할 수 있고 유연한 조직들일수록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뭐 이제 우습게 본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 여러 제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딱딱한 조직보다는 이렇게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들에 뭔가를 제안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 변화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개방성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가 단독적으로 뭘 열심히 해서 우리 성과만 내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지역사회 변화의 어떤 밑바탕이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어떤 조직은 저기엔 얘기해도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자원봉사센터는 얘기하면 일단 뭔가 논의는 시작을 돼. 그런 감각들이 지역에 생기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 이제 제안들을 하겠죠. 네. 참여한 이들에게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 게 분명하죠. 이게 너희들은 그냥 일만 하세요. 결정은 우리가 할게요. 아니면 뭐 그냥 참여는 하시는데 결정은 저희가 해요. 이거보다는 참여한 사람들 그 일의 주도권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이거 중요하죠. 개방성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의사결정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투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보통 회의하거나 이럴 때 주장, 논쟁, 논증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회의의 문화를 좀 바꾸려면 질문하고 대화하고 뭔가 를 기반으로 소통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들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요 두 가지만 조금 이제 요것만 지켜도 회의가 파국으로 가는 건 좀 막을 수 있으니까. 비난과 인신공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상대방이 말할 때 도중에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고 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근데 이제 그 시간 같은 건 같이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이야기할 때 뭐 한 3분을 넘지 않는다, 2분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스테판 에셀이라는 예전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였던 분이 분노하라, 참여하라 뭐 이런 책들을 쓰셨는데 어, 그냥 분노만으로는 안 되고 참여를 해야 변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
네, 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라는 토니 주드라는 학자가 상상의 언어를 갖고 있어야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상상해보고 그걸 참여로 현실로 만들자 이런 이야기이죠. 자,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는 것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공간이 바뀌면 사람들의 마인드가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원탁회의 이런 걸 하면 이제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모셔서 같이 했던 원탁회의인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공간이 달라지니까 조금 더 이제 부드럽고 재미있게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주도에서 했던 어떤 회의의 장면인데, 네. 그래서 어른들하고 70대 거의 80대 어른들이 저렇게 일어나 가지고 포스트잇에다 뭐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어른들 보세요. 네. 근데 이제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집에서 손잡고 오진 않았지만 같이 걸어오셔 가지고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 따로 안 해놨는데 다 따로따로 앉으시는데 시골은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여튼 스티커 투표 막 이런 것도 하고 포스트잇에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가 갖고 오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기획했던 그 지역에 제주도의 서늘리에 있는 활동가 이런 분들이 이 어른들하고 같이 한 3-4년 동안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핵심으로 뒀던 게 뭐냐면 어른들을 민원인으로 두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뭔가 결정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다.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들 주인이니까 주인으로서 행세를 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약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진짜 예전에는 지역에 돈이 들어오고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 우리 여기도 도로 어떻게 해줘, 모두 어떻게 해줘 이렇게 민원인처럼 했는데 이제는 그 돈 하나하나가 다 아깝다고 생각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같이 결정하셔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쓰고 이번엔 이런 거 하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마을의 안내 이런 것들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이 마을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생태 해설사가 되기도 하고 이야기 손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어른들도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이나 비용도 되게 절감되고 마을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선생님께서 자,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몇 가지 이제 뭐 팁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뭐 3회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막 변화를 처음부터 이제 막 활동가처럼 막 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일정 정도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참고 자료가 생겼을 때 자기들이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명, 2명, 3명 정도 초기에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의견을 잘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보면 꾸준히 하다 보면 개방성, 투명성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견지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부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작은 부탁.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자원봉사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뭐 우리 지역 사회를 당신이 짊어지고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편한 시간대에 한 2시간 정도 선생님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여하시면 우리 지역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본인이 거기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 3번 이렇게 횟수를 늘려가시겠죠. 예측 가능성. 당신의 참여가 이 귀한 참여와 뭐 이런 게 지역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당신의 삶이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라고 보여주면 사람들이 더 이제 내가 참여하는 게 그냥 허튼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회 법칙, 작은 부탁,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퍼스아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돕는 사람들의 어떤 고점, 각성 이런 거인데 이게 그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40km 넘어가면 몸이 너무 힘든데 약간 각성 효과가 생겨가지고 되게 즐겁고 즐거운 게 아니라 몸이 더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디오가 어디서 박귀자 선생님 오디오가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근데 돕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대가 없이 도울 때, 뭐 기부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렇게
충만함, 만족감 이런 것들을 느낀다는 거죠. 그걸 이제 헬퍼스 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요청할 때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때 우리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서 동참하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 건 당신에게 행복한 일이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헬퍼스아이라는 걸 예전에 그 카이스트의 정재승 박사 있잖아요.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알쓸신잡 이런 데 나온 그분이 그분의 강연을 들었는데 이 헬퍼스아이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공익적인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요청하는 걸 떳떳하게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어릴 때 이 하이를 경험하면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처럼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봉사활동을 의미 있게 하는 것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봉사활동을 시작하는 사람과 20살 넘어서 성인기에 시작하는 사람이 봉사활동에 향후에 중독될 가능성 그러니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4배나 차이가 난대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근데 쉽지 않죠. 네, 요즘에 청소년들이 성인들보다 더 바쁘기도 하고 또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 저도 복지관에서 일할 때 봉사활동하러 온 청소년들한테 청소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편한 일이잖아요. 실무자가 편한 일. 이게 의미 있는 봉사를 만들려면 실무자가 너무 번거로운 거죠. 일도 많은데. 근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봉사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친구들의 반응이나 이제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더 많이 드릴 수는 없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모여 앉는 것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둥글게 모여 앉아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들을 우리의 언어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아까 이제 회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회고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회고는 기록하는 게 좋고 각자가 그리고 각자 회고한 걸 집으로 각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각자 노트에만 두지 말고 같이 둘러 앉아서 같이 메모하고 한 내용들을 대화로 이야기 나누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다른 배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천 같은 것도 공유하면 그 실천으로 어떤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슬라이드가 약간 좀 분노하라 참여하라 돼요. 변화나 이런 것들을 강조할 때 뭔가 좀 차가운 느낌도 들고 센 느낌도 드는데 원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기도 했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분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셨던 그리고 한살림이라는 생활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 혁명이라는 건 보듬어 안는 거다 라는 그런 정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인상 깊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뭔가 성장하고 이러는 게 혼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숲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근데 숲에 있다고 나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그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바로 서는 것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다 싶고요. 자원봉사로 지역사회를 바꾼다는 거에 기반으로 저는 좀 더 이렇게 문화가 좀 민주적이었으면 좋겠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봉사자들이 자기 주도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자기의 언어를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봉사자들이 다 조금씩 자기의 어제보다 자기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성장하는 어떤 기회가 자원봉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원봉사랑 계속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해고를 네, 질문 네. 질문을 하자 그러면 이제 뭐 질문을 많이 안 하실 가능성이 많아서 네. 제가 메모를 타이핑을 한 3가지 정도만 써주시면 좋은데 느낌, 오늘 강의의 느낌 뭐 없으면 안 쓰셔도 되고 발견한 것, 발견한 배움, 뭐 알아차린 것, 깨달은 것,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적용할 것, 실천할 것 이런 거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 내에서 그냥 자유롭게 채팅창에 메모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메모할 여건이 좀 안 된다 싶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슬라이드는 그만 이제 공유하고 선생님들의 얼굴을 전체 보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들 하셨나? 센터가 잘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센터가 잘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다시 질문을 잘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센터가 잘 된다는 거에 대한 각자의 상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 소통과 화합이 잘 된다는 거, 소통이 잘 된다는 거. 아니, 소통이 잘 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소통을 계속 해야죠. 잘 될 때까지.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수다 떨고 여러 가지 계기로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연말에 그런 것도 해보셔요. 연초에 각자 세웠던 꿈과 이런 거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구성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만난 사이지만 일로만 만나고 계속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송년회 막년회 다 잊어버리고 보내버리고 이러지 말고 올 한 해를 기억하는 기년회 이런 거랑 기년회 발음이 좀 그런가요? 기년회 한 해를 기억하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부안의 오승주 선생님, 네. 홀로선 나무가 아니라 숲속에 함께하는 혼자인 거. 되게 중요하죠. 네, 중요해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여튼 저 혼자 계속 떠들었는데 기억하고 싶은 것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발견한 거, 선생님들이 다짐. 네. 반려견. 네, 반려견. 산책 너무 힘들어요. 네, 근데 갔다 오면 박기자 선생님 어디 센터세요? 박기자 선생님. 익산이요. 네, 익산 요즘에 또 힘들죠. 네. 맞아요. 네. 자원봉사에서도 개인에게도 회고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연말에 가족들하고도 뭐 구성원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올 한 해 나에게 즐거웠던 일 뭐 5가지 이런 걸 써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가장 내가 성장했던 순간 뭐 이런 거 센터 직원들하고 같이 가볍게 그런 거 해보면 좋죠. 네. 줄탁동시, 네. 임실의 이장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줄탁동시의 가장 핵심은 섬세한 관찰과 소통. 네. 제가 전북 지역에 있는 시군에는 어지간한 데는 다 갔는데 사실은 자원봉사센터는 많이 못 만났어요. 제일 많이 가는 데는 교육청 그리고 학교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뭐 임실교육청에서도 원탁회의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하고 무주에서도 교사연수 얼마 전에도 지난주까지 무주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몇 번 만나고 뭐 남원도 마찬가지고 진안도 그렇고 여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센터의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공부하거나 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이제 뭐 하실 말씀 별로 없나 봐요. 그냥 끝낼까 봐요. 그냥 끝내요? 네, 그래요. 네. 임실의 조정란 선생님께서 끝내자고 하셔서 끝내는 거예요. 네.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봬요. 제 전화번호 하나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수고해주신 민주주의 기술학교 교장님이신 이창림 강사님께 환영의 뜨거운 여기 흔들어 주시기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뱀사골에 오시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를 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기 안녕.